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천 김성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봉순이에 대해서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서 이제 다음 회에는 음양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봉순이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꽤 흘렀네요. 이 음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음양론이 상당히 좀 관념적이고 또 그리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조리 있게 쉽게 전달하도록 하려고 나름 고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제가 보통 한 10일에 한 편 정도씩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 가량이 흘렀어요.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이제 음양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이 천지 만물 만사가 다 음양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천지, 일월, 또 주야, 또 수화 즉 물과 불이죠. 또 남녀, 명암, 고저 등등 우리가 이 세상 만물 이렇게 만사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아주 충분하죠. 그런데 이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세상 만사 만물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철학이자 또 자연과학이라고까지 할 만한 성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어릴 적부터 소위 사주 상담하는 그런 집 앞을 지나다 보면은 동양철학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명패를 달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무슨 사주 상담원 또는 점집이라고 하면 될 것을 거창하게 동양철학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냐라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명리학은 이렇게 자연과학이자 하나의 또 철학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음양론은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고 하나의 변화의 그런 학이라고 할 만하고 또 어떤 생명론이라고도 할 만하고 또 이 철학 자연과학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잘 새겨서 들으시면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양론은 주역으로부터 비롯한 것이거든요. 네, 제가 이 음양에 대한 그런 이론은 주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주역 계사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어떤 근거 문장 문헌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하니까 여기에는 태극이 있고 또 이것이 양이를 낳고 또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결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김석진 선생이 쓴 대산주의 강의를 참조한 것인데요. 김석진 선생은 그 주역의 대가로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아직도 생존해 있고 지금 현재 90 중반 정도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 주역 강의라고 하는 이 책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말해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이 주역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주역이 어떤 책인가 라고 한다면은 주역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주나라 시대의 역이다. 주나라 시대의 역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또는 우주 만물 만사의 원리를 밝힌 그런 책.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주나라 시대에 나온 그런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주문왕이 쓴 얘기다, 주문왕의 얘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나라 시대 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는데요. 주문왕이 이걸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주문왕이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주문왕 이전에 이 복희씨가 이 8괴를 쓰고 그 다음에 주문왕이 64괴를 또 만들었다 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사마천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이 이렇게 이런 나름의 설을 내놓았는데, 이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복희씨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중국의 신화 시대의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이게 8개를 창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우리가 믿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따라서 주문왕이 또 64개를 창안했다고 하는 이것도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시대의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점술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주역점을 친다고 하잖아요. 이 주역점을 친다고 하는데, 이런 점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이 주역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우주 또는 이 천지 만물의 어떤 원리, 이것이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을 썼다고 하는 점에서 또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동양에 참 굉장히 큰 고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이 계사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사전. 이 계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걸 또 누가 썼냐고 하면은 공자가 썼다고 이렇게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든 것이, 이 계사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방대한 그런 어떤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것도 요즘의 학자들은 이 공자가 이 계사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썼다기보다는 공자 이전에 여러 학자들이 고안해서 이런 책, 이런 문헌을 썼다고 보는 것이 요즘 와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인데, 저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계사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주요 계사전에 이런 음양에 관한 이런 첫 문장과 문헌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한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연과학과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연과학과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림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무극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극. 지금 이 무극과 이 무극은 한자가 좀 다르죠. 한자가 좀 다른데, 그러나 사실은 뜻은 상통합니다. 뜻은 상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왜 이 무자를 썼는지는 저도 좀 모르는 그런 사실인데, 김용옥 선생이 요즘 동학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태극이 무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무자를 쓰기도 하고 이 무자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혼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이게 이제 이 무극이고, 이렇게 동그란 요 그림, 이것이 이제 무극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태극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것도 역시 대산 김석진 선생이 쓴 책에 나오는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하나 인용을 한 것인데,
김석진 선생은 이게 뭐 선후 관계가 아니고 이 무극과 태극의 관계가 이 선후 관계가 아니고 뭐 태극이면서 무극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선후 관계로 보기도 해요. 선후 관계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태극과 이 무극의 이 상관관계는 이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저는 잘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내세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주렴계라고 하는 이 송대의 학자입니다. 송대 철학자, 성리학자인데요. 이 송나라대의 이 주렴계는 약 11세기 무렵에 살았던 이런 인물인데요. 이 학자가 한 얘기가 이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극이 태극.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극이 콜태극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무극으로부터 태극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이런 선후 관계를 밝히는 이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에서 저는 물리학의 빅뱅론과 흡사한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발견하고요. 또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본 성격 존재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무극이라고 했는데요. 무극이라고 했는데,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한한 경계, 그런 상태를 이 무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극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극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무한한 이러한 상태, 상황을 이 무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이 장자에 나오는 이 태허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또 떠올리게 만듭니다. 태허. 이거는 장자에 이제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요. 장자는 우리 천지 만물은 애초에 본원의 상태는 태허였다. 천지 만물의 본원 이 태허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즉 도의 그런 어떤 경지, 도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태허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허였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허였다. 그러니까 우리 이 우주 또는 우리 이 세상 만물이 비롯되기 이전의 상태는 바로 어마어마한 태허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는 무극의 상태와 같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극의 상태와 같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학이나 이 장자의 문이나 이게 보면은 사유가 상당히 통하는 거죠. 애초에는 아주 태였고 무극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 음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주렴계의 그런 이 학설이거든요. 그런 학설인데, 이것이 저는 이 빅뱅과 상당히 상통한다. 빅뱅 이론과 상당히 상통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빅뱅 이론과 상당히 상통한다고 보는데, 이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 되게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서양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어떤 우주, 우리 존재의 기원에 관한 그런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그런 논리, 그런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그런 상태에서 텅 빈 어떤 그런 이 공의 상태, 이 무극의 상태라고 할 만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어떤 작은 점 같은 이런
질량을 그런데 이게 질량을 가진 이런 존재가 이것이 굉장히 압축 수축 뭐 이렇게 이걸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폭발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우주의 그런 기원이 됐다고 하는 그런 학설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무극이 태극, 즉 무극으로부터 이 음양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서양의 물리학이 도달한 가장 첨단적인 그런 논리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다 밝혀지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하죠. 예컨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뭐가 터졌다고 이렇게 아주 압축된 그런 어떤 질량을 가진 이런 점 같은 존재가 이렇게 터졌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증명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러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그런 어떤 증명이 됐다고 하죠. 가령 이것을 처음 이렇게 이 빅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서양의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더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런 어떤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자꾸 더 이렇게 확산되고 있더라는 거죠. 확산되고 있더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더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주가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유사하지 않은가 저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우주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처음에 어떤 폭발한 흔적이 이 빅뱅이 이루어진 그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관찰하고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배경 복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런 것도 추론을 한 겁니다.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이런 어떤 폭발이 있을 때 빅뱅이 있을 때 거기에 열이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어디인가 발견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주의 곳곳에서 발견되더라는 거죠.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 폭발 당시의 열기가 우주 곳곳에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게 분명히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 어디인지 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난해한 이야기죠.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점 같은 그런 존재가 아주 압축된 질량을 가지면서 폭발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정말 아주 난해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을 우리 은하라고 하죠. 지구가 속해 있는 그런 이 별의 무리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에 이 별이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은하가 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고 별이 1000억 개 있다고 그리고 이런 은하가 또 이 1000억 개 가량이 또 있다고 은하가 또 1000억 개 가량 있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이러한 우주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질량을 가진 것에서 대폭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우리 우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나름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이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의 그런 큰 어떤 개체로 지금 우리가 성장을 했잖아요. 큰 개체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을 보면은
이것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따지자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정자 남자가 만나서 우리의 지금 이런 어떤 육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하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신비한 말하자면은 굉장히 신비한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영가장 터무니없을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즘 그런데 이 빅뱅을 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뭐 과학 다큐, 자연 다큐 또 책들을 보면요, 이 빅뱅이 있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우주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 모태 우주가 있었다라고 또 이런 이론도 또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물리학계에서는, 서양의 물리학계에서는 그런 이론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존재 양태, 사람의 어떤 이 생명의 비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유출을 해가지고 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을 소우주다, 작은 우주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참 아주 놀라운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간을 우주에 이렇게 비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했을까?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뭐 과학이라든지 뭐 물리 뭐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 동양의 그런 어떤 철학, 이런 체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그런 상상력,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빅뱅론과 흡사하고 우리 존재 우주 만물의 근본 성격, 존재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사고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여기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무극에서 이 태극으로 난다고 그랬죠. 무극에서 이 음양이, 즉 아주 탁민 상태에서 이제 어떤 세상 만물의 존재 또는 세상 만물의 이치가 비롯된 겁니다. 이 태극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단계로 또 이렇게 나가는데요. 요 단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극의 상태는 이 무시무종이다. 이건 아주 태초의 그런 상태니까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태극, 즉 음양의 상태로 나가게 되면은 시작이 있고 또 끝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존재가 탄생하게 되면은 이제 시작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존재는 언젠가 또 소멸하니까 막 이 끝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유시유종의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요것은 이제 성시성종으로 또 넘어가는데, 이거는 유극 황궁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무슨 상태냐 하면은 여기 중간에 요 작은 요런 요 씨가 보이죠? 요건 태극이 이제 만나게 되면, 달리 말하면 음양이 만나게 되면 여기 어떤 생명의 씨가 배태가 되어서 이것이 또 이제 어떤 생명의 어떤 새로운 탄생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이 음양론은 이런 측면에서는 생명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은 음과 양이 합쳐서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탄생을 했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탄생이 됐는데, 이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나아야 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자연과 우주에 있습니다. 즉 음양이 이런 존재가 있게 되면은 자연히 낳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뭐 쉽게 말하면은 남녀가 만나면, 남녀가 만나면은 이게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탄생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암과 수가 만나면은 역시 생명이 탄생하는
이런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탄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자연과 우주의 섭니다. 이것을 음양론이 말해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그 모든 생명은 반드시 그 후손 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후손 자녀를 또 낳게 되는 것인데, 이 자녀와 후손은 우리의 또 다른 자이자 미래입니다. 이 후손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뭐 우리가 어떤 또 하나의 그 음양의 원칙에 따라서 이 자녀 또 후손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또 다른 자이자 미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의 그 생명의 이 순환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이 후손이나 자녀는 우리의 DNA를 그 유전받지 않습니까? 우리 DNA를, 후손 자녀는 우리의 DNA를 유전받기 때문에 이 우리의 또 다른 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은 태어나서 죽지만 이 우리의 자녀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또 계속 우리를 유지하고 개성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양론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힌트를 중요한 사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험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또 시간 맺게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이 자연의 이치고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은 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에 저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가 되는 거죠. 자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 생명을 지속하고 또 이 보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뜻을 또 이어나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는 또 우리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즘 이 젊은 세대가 이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또 뭐 결혼을 해도 그 아기를 자기는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또 좀 나오는 모양인데, 이런 이 사조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은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그 어떤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국은 미래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우리 또 다른 자아이자 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미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또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뭐 결혼이라든지 자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삶이 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도대체 뭐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나면은 그리고 죽고 마는 것인데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이 또 많이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특히 요즘 뭐 경쟁도 또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요즘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경쟁도 또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이러니 이러한 또 허무주의적인 이런 사고도 더 이제 또 팽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결혼을 부정한다든지 또 자녀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난임으로 해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자녀를 갖지 못해서 생각과 뭐 자기 어떤 소망과 달리 이런 난임을 겪는 분들한테는 제가 하는 말이 좀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난임도 이제 굉장히 어떤 의술로 해서 많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죠. 의술로 해서 해결이 되고 또 이 국가의 어떤 지원도 이제 요즘 이제 점점 더 확대되는 모양이니까 뭐 상당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걸로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뭐 이런 입양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그 자녀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자고 살고 먹고 같이 생각하고 이런다면은 그 자녀가 또한 어떻게 자기 또 다른 자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존재를 이어가는 그런 또 하나의 자아가 되겠고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음양론은 이 변화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회를 바꾸어서 다음 시간에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회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 회에서 요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